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휴대폰 신호조차 닿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과 쏟아질 듯한 별들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바비큐를 해먹고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 앉아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어떤 친구가 입을 열었다. 여기,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한번 들어볼래?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다. 친구는 신비롭고 무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가족이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 그 가족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그 아이는 나이가 비슷한 마을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저택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아이가 사라진 지 몇 년이 지나고 그 가족마저 도망치듯 저택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시간이 흘러 저택은 폐허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택을 피했고 흐려진 기억 속에서 아이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이따금씩 어두운 밤이면 저택 주변에서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이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누구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저택 근처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3일 안에 이상한 사고를 당한다고 한다. 혹자는 그것이 실종된 아이의 원혼이라고 말했고 혹자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담 삼아라도 저택 근처에 가려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렇게 그 이야기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졌다. 시간이 더 흐르고 우리처럼 외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저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붕괴된 벽과 깨진 창문, 무성이 자라난 덩굴식물이 어우러져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고 탐험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몇몇이 몰래 저택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머지않아 그들도 마을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서 저택을 소비하며 그저 그런 여행담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도 그 저택을 가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피곤해져서 침낭 안으로 들어갔고 나를 포함한 몇몇만이 남아있다가 제안에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저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모두들 내심 긴장된 듯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달빛에 비친 폐허의 모습은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안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무서웠지만 궁금증에 못 이겨 우리는 일렬로 줄을 서서 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덥수룩하게 먼지가 쌓였고 어둠 속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현관을 지나 한 방 한 방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모두가 그 소리를 우리 중 누군가가 낸 것이라며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분명하고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자연히 몸을 웅크리게 되었다. 발밑에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저택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저택을 벗어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캠핑장으로 뛰어 돌아왔다. 거기서 안도감을 느낀 우리는 누군가는 잘못 들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이야기했다. 그날 밤 다시 텐트로 돌아온 우리는 긴장한 탓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저택에서의 사건을 웃어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저택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생각이 났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문득 호기심이 다시 발동하여 저택을 한 번 더 찾아가 보리라 결심했다. 다음날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진 뒤 나는 홀로 손전등을 들고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이윽고 저택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웃음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끝없는 복도를 지나 찾은 한 방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방 안에 놓인 오래된 오르골을 발견했다. 오늘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던 그 웃음소리는 바로 이 오르골 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오르골을 열어보았다. 오르골 안에는 빛바랜 사진이 하나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실종된 아이로 추정되었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린 발견에 미소로 다가왔다. 실종된 아이의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서며 속삭이듯 말했다. 너의 이야기는 잊지 않을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나는 그다지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의상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가로질렀다. 그는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피곤이 몰려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다시 잠을 청하려는 찰나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고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이웃 남자를 다시 만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에 대해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좀 더 피곤한 얼굴로 나를 지나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늦은 밤 귀가하게 되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데 김씨의 집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 앞을 지날 때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방 안에 설치된 여러 개의 캠코더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여러 장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섬뜩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가 눈을 번쩍 뜨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나는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겨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오싹한 기분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몇 주 전 이사를 왔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 기록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너도 올 거야. 곧 올 거야. 불길한 느낌에 얼어붙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전체 전기가 나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이 밀려왔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 순간 창문 밖으로 어렴풋하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망적인 두려움에 빠져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 그가 누구였으며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집을 방문했던 날 이후 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관찰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새 나는 그의 사진 속 인물처럼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고요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려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은 예전엔 농가 주택이었는지 낡은 목재로 지어져 있어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림이 있었다. 밤이 되고서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도로에 가로등이 몇 개 없어 어둡긴 했지만 서로의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추면 다닐만 했다. 그러다가 마주친 마을 주민 한 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들, 그 집에서 묵고 있는가? 거기 예전에 무서운 일이 좀 있었지.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주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주민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한 젊은 부부가 살았어. 신혼이었는데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지. 한밤중에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알고 보니 그 집 지하실엔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더구먼. 우리 모두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주민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겁을 준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편에 불안함을 안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펜션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밝힌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희롱하며 겁을 주려는 농담을 늘어놓았다. 지하실에 정말 내려가 볼까? 아니면 그냥 뱃속에 있는 소리일 뿐인가? 라는 식의 농담이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불현듯 진지하게 지하실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우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각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손에 든 채 펜션의 지하로 통하는 문을 찾아 나섰다. 낡은 목재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상한 한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컸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 덮인 상자들로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유아용 침대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독특한 점은 침대가 무언가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천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그 아래에는 예쁜 아기 인형이 놓여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인형의 눈에서 마치 진짜 눈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광경에 우리는 전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지하실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져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휴대폰 불빛으로 다시 공간을 비추려 했지만 플래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황한 우리는 붙잡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플라스틱과 유리에 깨지는 소리가 지하실의 침묵을 깼다. 그때 들려온 것은 선명한 아기 울음소리였다. 결코 착각일 리 없는 분명히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우리는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집 밖으로 나온 우리는 헐떡거리며 멀리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달렸다.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펜션 앞에는 전날 밤 만났던 그 마을 주민이 써 있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이후로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펜션 주위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끔 들지만 한편으론 그 눈물 흘리는 인형과 울음소리가 대체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